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올해 서구청의 악취 민원이 폭증하면서 대구시가 지난달 10일에 이어 어제 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32년을 목표로 추진했던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2030년으로 앞당기고 또 다른 악취 원인으로 지목됐던 하수 처리장도 2030년까지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염색산단 이전 등 근본 해결책이 포함된 건 반갑지만 2030년까지면 아직 7년이나 남았다며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구시는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이미 악취 관리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염색산단을 관리하고 있다며 실제 지정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구 주민의 악취 민원은 올 한 해만 13,000건이 넘고요. 내년 초 염색산단 인근 아파트 1,4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면 악취 관련 민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의회도 최근 특위를 구성해서 악취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는데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안동은 평년 수준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주까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만 31일 해넘이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안동에도 비가 올 수 있어서 그 비가 눈이 쌓이고 얼어서 빙판길이 되거나 또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실 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지가 최종 발표됐습니다. 합천과 구례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고 적격 기준을 통과한 영양과 봉화 양수발전소 등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총 6개 지역은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준공하게 되고요. 일단 이번 심사에서 필요 물량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 사업자로 지정됐고 적격 기준을 통과했지만 필요 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발전사가 제출한 6개 양수발전소 사업 계획을 놓고 경제성과 기술 능력, 또 개통 여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에 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데요. 우선 사업자 중에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에 예비 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양수발전소는 심야 시간과 같이 전기가 남을 때 펌프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앞으로도 유치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성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주까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올해 1월 1일 새해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맞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용의 기운을 받아 솟아오르는 새해를 맞기 위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3대 해돋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제2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리는데요. 사자성어 발표와 직거래 마켓, 소원지 쓰기 등 부대 행사와 함께 대형 솥에서 끓인 떡국 10,000분을 나눠주는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또 경주시는 오는 31일 밤 봉황대 일대에서 제아이종 타종식에 이어 다음 날인 1월 1일 문무대왕릉 일대에서 신년 해룡축제를 열고요. 영덕군도 오는 31일 삼사해상공원에서 새해맞이 타종식을 개최합니다. 울진군은 내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남면 망향정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북 동해안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에서 힘찬 청룡해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밝고 희망찬 2024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5도 낮은 6.1도, 습도는 62%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는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하다. 일요일에는 해상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면서 파고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28일 울릉도 나물 음식 문화를 담은 세상에 없는 특별한 한 끼 울릉도 밥상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밥상은 울릉도의 세월이 담긴 음식들과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인데요. 지난 1년간 지역 어르신 구술체록, 현장 전수조사, 음식 촬영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됐으며 군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에 배포해 누구나 울릉도 음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숨결이 살아있는 음식 조리 과정을 홍보 영상으로도 함께 제작해 사료로서 가치를 높였을 뿐 아니라 추후 음식문화 전승교육, 나물 주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나물 관련 음식문화 보호 활동이 지속돼 울릉도의 세월과 역사가 담긴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열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내년에 계속 해주시겠지만 올 한 해도 생생매거진 오늘과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연말이 되면 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최근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결혼, 출산과 관련된 규정들부터 꼭 알아둬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혼과 출산을 했을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됐죠.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1억 원 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증여세법은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양가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받아서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개정된 세법에서는 청약이나 대출과 같은 사유 때문에 혼인 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혼인 신고를 전후로 2년간 총 4년의 기간을 주고 있고 네.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해서 혜택이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따라서 양가에서 각각 1억 원씩 추가로 받는다면 총 3억 원의 자금을 결혼을 할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도 더 여유가 있어졌네요. 네, 신고 맞습니다. 기간도. 네. 예. 출산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출산의 경우에도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데요. 이때는 출산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네. 결혼과 출산 시 재산 공제는 통합 한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1억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 결혼과 출산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 예정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 3개월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만약에 재산을 받고 2년 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결혼 공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나요? 네, 우선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재혼의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한 해 한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회만 가능합니까? 네, 1회만 그렇군요. 가능하죠.
그리고 결혼 공제를 받은 후에 소송에 의해서 혼인 무효 판정이 난 경우에는 판결일로 3개월 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는 큰 틀에서 법률만 확정이 된 상태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여나 상속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다른 개정 사항도 있나요? 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신고한 재산 가격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정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이때 정정한 세금에 가산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가 지연됨으로써 인한 이자 성격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개정된 세법에서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개정 내용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양도세 부분인데요. 좀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세금 감면을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양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농지를 한 번에 양도한다면 50%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양도세 감면도 1억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요. 이 농지를 23년 12월 31일의 절반, 24년 1월 1일의 절반으로 지분을 나누어서 양도한다면 각각 5억 원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예. 23년과 24년 각각 양도세 감면을 1억 원씩 총 2억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네, 맞습니다. 할 수도 있군요. 이러한 감면이 연 단위로 계산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네. 토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서 1년 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이거나 토지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을 2년 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부분을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또 좋을 개정 사항도 있나요? 네, 출생과 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먼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자녀 공제 대상에서 손자녀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네. 23년부터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군요. 또 24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연간 700만 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본인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되어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한도 없이 15%가 공제됩니다. 네. 추가로 교육비 공제, 대학 입학 전용료, 수능 응시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능이 또 끝이 나서.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대학 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정시 이런 제도도 다 영수증을 챙겨두면은 응시료를 추가로 교육비 공제에 맞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군요. 네. 자,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과 관련된 세금 혜택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근로자를 위한 주택 관련 세액 공제들도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먼저 주택담보차익금과 이자 상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부터 살펴보면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범위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요.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던 것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또 월세액 세액 공제 또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완화되면서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현재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1,000만 원씩 증가하여서 총급여 8천만 원, 사업소득금액 7천만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추가로 연간 월세 합계액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었는데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과 관련된 그런 그 개정된 세금 혜택들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수시로 궁금할 때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업자와 관련된 개정 사항도 있나요? 네, 먼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소득 사업자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만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4년부터는 일정 수익 금액 이상이 되는 복식 부기 사업자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를 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대 이상의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요. 예. 다행히 복식 부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25년까지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50%의 비용은 인정해 주도록 여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 사업자에 업종이 13개 추가되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추가되어 이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자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미발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네. 현금 영수증을 자진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번으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자에게 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뀐 세법도 있나요? 네, 먼저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전액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손실 보상금이 있었는데 이때 보상금이 세금 부과 대상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로 인해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기업의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접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네.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고요. 아,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추진비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의 10%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접대비로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됐나요? 네,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이때 전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흥주점과 같은 곳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만 인정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려금과 관련된 개정사항도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장려금 신청 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산정금액의 90%만 지급하던 것을 95%로 확대해서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에서 소득 기준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네.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YMCA 카페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이 직접 만든 원예 작품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예 수업과 전시에 대한 이야기 서유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와 단절돼 있는 분들 많은데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국 행복 나눔의 집에서 수요일마다 원예 수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이야기를 터놓을 친구도 사귀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활동도 찾았습니다. 그동안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서 작가와 방문객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전시회 작품 전시하고 보러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작품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기분은 아주 좋았어요. 내가 마음에 생각했는 대로 그림으로 표시가 되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기쁩니다. 대구에 사는 시민 민원희입니다. 작품이 동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볼륨이 있어갖고 유심히 한번 봤는데 작품의 소재가 미세먼지 줄여주는 소재라 더 반가웠고 마음에 좀 평화도 느껴지는 것 같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YMCA 카페에 책도 보러 이제 오는데 오늘 들리니까 이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포스터 확인해 보니까 쪽방 주민분들이
직접 이제 작가가 돼서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제 직접 다 이렇게 만드신 게 너무 신기했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트리 나무가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이런 전시회는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와보고 싶고, 우연히 들렸는데 좀 힐링하고 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쪽방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전시회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시회를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전시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었나요?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선인장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작품 설명을 보니까 선인장처럼 따끔하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막아내자라는 오.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또 반려묘를 표현한 작품도 있고, 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북유럽을 그린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원예 수업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혼자 사니까 우울증도 있었고 이런데 나와서 그래도 친구도 사귀고 이런 걸 뭐 함으로 해가지고 즐겁고 우울증이 많이 이제 나았다 할까, 삶의 활력소도 되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고 정말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작품은 생명의 나무, 사랑의 나무 그 정도로 지었거든요.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 모양하고 그런 거를 조금 표현을 좀 했고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데를 가는 거를 조금 거부하다 보니까 주로 다니는 데는 뭐 산이나 공원이나, 그래서 자연 쪽으로 조금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기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조금 많이 변화가 많이 있었죠. 원예 수업하는 회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를 꺼려하지 않고 많이 친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 있는 분들도 이걸 한번 참여해서 좀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힘든 부분이 좀 많으시겠죠? 네, 지금처럼 춥거나 반대로 또 더울 때 이 냉난방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또 쪽방이 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의 공기질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 스칸디아 모스로 원예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전시가 끝난 후에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판매도 가능하고요. 또 작가가 원할 경우는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수업부터 전시까지 함께한 중구 행복 나눔의 집 이선진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누구나 예쁜 꽃을 보거나 식물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거부감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어서 원예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립에서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인 지지, 정서적인 지지 관계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고 따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원예 활동에서는 스스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본인들이 고민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탐색도 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시회를 끝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잘했다고 긍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 만드신 것들을 보면 쪽방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사실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돼서 전시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잡생각이 안 나서 너무 좋다, 아픈 것도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게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봄부터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잘해봐요. 네, 쪽방촌 거주민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만남의 바램전은 중구 YMCA 카페에서 오는 1월 3일까지 열립니다. 네. 이웃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올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 한 해 대구에서 주목받은 정치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제는 정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총선까지는 고작 104일 남았습니다. 104일 남았군요. 네. 지난 12일부터는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2주가 지났는데요. 대구 12개 선거구에서는 현재까지 2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고요. 또 경북 13개 선거구에서는 49명이 등록됐습니다. 네. 격전지 예상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현재까지 대구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강대식 의원이 현역인 동구 을 지역이고 네.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됐습니다. 또 임병헌 의원의 중구 남구도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포항 남울릉 지역이 8대 1, 또 구미을 지역이 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현역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원회 설립과 선거사무소 설치, 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전후로 해서 각지 출마 예상자들이 연달아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정체된 대구 경북의 정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네. 각자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자, 각 정당들은 지금 대구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대구 경북이 텃밭인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되고 또 공정한 룰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은 각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총 8명의 청년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총선 기획단을 꾸렸고요. 단장에는 이정현 대구 남구 의원이 선임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의 총선 준비 상황을 알아봤고, 자, 다시 돌아가서 올 한 해 대구를 뒤흔들었던 정치 뉴스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대구가 전국 정치의 중심에 섰던 것 같습니다. 먼저 1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일이 기억나는데요. 그간 두 사람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악연으로 얽혀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왔었지만 네. 이날 회동으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대구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떠올랐던 뉴스입니다.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결국 지난 27일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정말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이 전 대표가 여전히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이 전 대표는 27일에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의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계동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이 없다면서도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신 당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대구 출마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은 거죠.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등극한 게 최근 정치권의 핫한 이슈인데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도 지역에서는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지난달 한 비대위원장은 장관 신분으로 대구를 찾아서 일정을 소화했었는데요. 당시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지지자들의 사인 공세를 받는 등 거물급 정치인 대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를 두고 한 전 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 전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분분했었는데요. 결국 한 비대위원장은 김기현 전 당대표가 물러간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해가 되자마자 대구를 다시 찾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1월 2일에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 체제 하에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현역 국회의원들 바짝 긴장하고 있겠어요. 네, 특히나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파가 큰 모양새입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걸 두고 대구 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지역구든 비례든 그 뜻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 드라이브를 당내에 걸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확실한 차별화를 보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물갈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특히나 선거철마다 물갈이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TK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의원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 위원장 자신이 희생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대구의 정치 이슈들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볼까요? 네, 올해 있었던 지역 내 이슈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구시청 신청사 이슈입니다. 네. 그간 대구 신청사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또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용판 달서평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10월에 서로 만나서 옛 주리 정수장 터가 아닌 다른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서 신청사를 짓자라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내년 총선에서 이 이슈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되고 있죠? 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년 총선 옛 두류 정수장 부지가 위치한 달서구병 지역 출마자들이 신청사 이전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달서병 지역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이 이슈가 실제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정치권에서 또 한 목소리로 중앙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은 올해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점은 지역으로서는 올해의 가장 큰 성과이고 또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겠습니다. 네.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 불발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었지만 특별법이 지난 27일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1월로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와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무산되는 원인은 뭘까요? 네, 법사위 위원들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달빛철도 사업의 예산 과다와 또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을 거론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우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갖는 지방시대를 기치로 내걸고도 정작 균형발전 인프라를 외면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해에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기틀이 좀 놓일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부결된 것이 가장 컸던 이슈일 텐데요. 지난 6월에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나서면서 5대1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이 안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제안하면서 상정됐던 안건인데 시의회의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부결된 좀 드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당시 부결됐던 이유가 있었죠? 네, 기획행정위원들은 가청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이 충분한 수기 과정이나 또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났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 시의회는 대구시 도축장 폐쇄 조례에 대해서는 좀 유보 결정을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의원들은 도축장을 폐쇄하겠다는 대구시 방침에는 동의를 했지만 시설 폐쇄가 지역의 축산물 유통에 미칠 영향이 크고 또 관계 종사자의 생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판단해서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 해 크고 작은 좀 정치권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정치 이슈는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뉴스가 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대해봅니다. 네. 예,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스포츠에도 참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야구로 보면은 WBC, APBC 등 각종 국제 대회가 많이 열린 덕분에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줬죠. 네, 그렇죠. 이제 45개국 11,907명이 출전해서 이제 40개 종목, 이제 481개 세부 종목에서 겨룬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대표팀은 이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총 190개의 메달을 획득해 중국, 일본에 이어서 통합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2위가 목표였죠, 종합. 그렇죠. 예, 좀 아슬아슬하게 2위에는 달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기서 그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일부만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제 탁구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제 신유빈 진지 콤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탁구에서 오랜만에 나온 금메달 소식이었죠? 네, 이제 19살 신유빈과 이제 31세 진지의 띠동갑 콤비가 따낸 이번 금메달은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무려 21년 만에 대표팀이 획득한 탁구 금메달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네, 예. 이와 함께 또 중국의 탁구 금메달 7개 싹쓸이를 홀로 저지해내며 자존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21년 만이라니까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다른 종목에서 또 빛난 선수들은 누구 있나요? 네, 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수영의 황선우, 이제 배드민턴의 안세영, 그리고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등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도 많은데 이 선수들을 고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선수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제 바로 2021년에 열린 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없는 스타로 이제 올라서면서 위로 섞인 축하를 받았고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메달을 따내며 이제 그때 서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다들 고난을 겪고 또 결실을 맺었네요. 네, 먼저 황선우는 이제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5위로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m에서 1분 44초 40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등극했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요? 네, 안세영은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부상 탓에 8강에서 패퇴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용오픈에서 96년 방수연 이후 27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또 항저우에서도 이제 94년 히로시마 대회 방수연 이후 29년 만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기도 했습니다. 와, 거의 30년 만이니까 대단한 성과네요. 네, 그렇죠. 또 재미있는 점은 지난 올림픽 8강에서 패배를 안겼던 상대가 바로 이번 결승 상대였던 이제 중국의 천위페이였는데요. 2년 전에 복수를 제대로 하는 셈이죠. 통쾌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서사인데요. 마지막으로 우상혁 선수는요? 네, 우상혁 선수는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4위를 달성해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올림픽 육상 역사상 주 경기장 트랙필드 통틀어서 개인전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또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2m 33cm의 기록으로 이제 은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했는데요. 또 우상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3년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 이제 한국 선수 최초로 진출을 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 정말 이 선수들 모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네요. 그리고 야구와 축구 소식도 뭐 올 한 해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죠. 이제 야구를 또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올해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이제 WBC, 아시안 게임, APBC 등 세 차례의 국제 대회를 치르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열렸던 게 WBC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이제 정규 시즌 개막 전에 열린 이제 제5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지난 2017년 이후 무려 6년 만에 개최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표팀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랬죠. 이제 대표팀은 일본, 호주, 체코, 중국 등과 함께 B조에 편성됐는데요. 체코와 중국에겐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일본의 4대13, 호주에 이제 7대8로 충격패를 당하면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팀이 최근 WBC에서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네, 대표팀은 이제 2013년, 2017년 대회에서도 1라운드 탈락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 대회까지 해서 3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으로 망신사를 톡톡히 샀습니다. 3번 연속은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WBC에 계속된 부진으로 이제 한국 야구 팬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후에 민심을 되돌리는 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막바지에 진행됐던 아시안 게임에서 대표팀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일본과 대만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금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해 대회 4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4연패면은 2010년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18년 자카르타 팔렘방을 거쳐 4대회 연속입니다. 앞서 98년 방콕과 2002년 부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2006년에 도하 참사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APBC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규 시즌 종료 후 이제 11월에 대한민국, 일본, 호주, 대만 4나라의 24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했던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일본 도쿄돔에서 열렸는데요. 대표팀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아시안 게임을 제외하고 국제 대회 모두에서 이 일본의 우승을 넘겨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인 일본을 상대로 WBC와 비교해서 이제 매 경기 한 경기 한 점 차 접전을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APBC에서 대표팀은 선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MLB 무대에서 낭보가 또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샌디에고 이제 파드리스에서 활약했던 김하성 선수가 MLB 골드글러브 내셔널리그 이제 유틸리티 야수 부문 황금장갑 수상자로 호명이 되면서 한국 선수 최초이자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황금장갑을 차지했습니다. 예. 최초라는 말은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년에는 메이저리거를 한 명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람의 손자 이제 이정우 선수가 약 2주 전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6년 이제 1억 1,3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죠. 꿈의 무대에 입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저 정도 규모면은 주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인 포스팅 이제 최대 규모의 아시아 야수 최대 규모의 특급 대우를 안겨놓고 또 주전이 아닌 것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내년 시즌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선전하는 모습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축구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도 아시안 게임에서 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 3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네, 대회 전까지 과정이 참 순탄치는 않았었는데 3연패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이제 전승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가장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7득점 3실점으로 이제 공수에 걸쳐서 흠잡을 곳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성인 대표팀의 사령탑 자리도 교체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16강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과의 계약이 종료되자 축구협회는 이제 지난 3월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직후 치른 5경기에서 3무 2패를 거두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첫 5경기 무승 감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최초는 좋지 않네요. 그리고 재택근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한국에 상주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개인 일정을 소화해 빈축을 샀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이제 9월 A매치 기간 도중 레전드 매치에 다녀올 계획도 하는 등 좀 불성실해 보이는 태도로 많은 축구 팬들과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ELP에서 역사를 써내려갔어요. 네, 손흥민은 이제 올해 4월 8일 브라이턴 앤 호프 알비온과의 이제 2022-2023 시즌 EPL 30라운드에서 EPL 통산 10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EPL 통산 100골은 이제 역대 34명만 보유한 대기록인데요. 손흥민은 아시안 선수 최초로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무대 200골까지 달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9월 30일 리버풀을 상대로 이번 시즌 6호 골이자 유럽 통산 200번째 골을 넣어서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는데요. 이어 지난 10일 뉴캐슬과의 16라운드에서는 시즌 10호 골을 기록하면서 EPL 입성 두 번째 시즌인 2016-2017 시즌부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대단한 기록이라면서요? 네, 그럼요. 이제 EPL에서 이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이전까지 6명만 달성한 기록인데요. 손흥민이 7번째로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강인 등 태극 전사들이 유럽 명문 구단에 입단하면서 참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이제 대표팀의 주축 이강인이 이제 프랑스 최강으로 불리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는데요. 어린 시절 천재로 불렸던 이강인은 이제 2019년 이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고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제 킬리안 은바페, 덴벨레, 또 하키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한 파리에서 당당히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23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당장 1월부터 이제 아시안컵이 시작이 되고요. 여름에는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만큼 내년 역시 풍성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이제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오는 31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국채보상 운동기념공원 종각에서 제아의 타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행사에는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 33인이 타종 인사로 참여하고 타종 후 합창, 댄스, 파페라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불꽃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불 머리띠를 배부하고 페이스 페인팅, 사진 네컷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아의 타종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힘차게 열며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영덕군이 이번 주 일요일에 강구 3사 해상공원에서 2024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경북대종 종각계단에 갑진년을 상징하는 푸른 용을 설치해 포토존을 운영하고 신년 운세를 보거나 겨울 간식을 제공하는 부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7월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소재 지방하천인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위천은 이번에 승격이 결정된 전국 20개 지방하천 중 단일하천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인데요. 이번 승격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해 홍수 피해 등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 사업비와 하천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방비 약 2천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대표 명산인 팔공산이 이번 달 31일에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됩니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건데요. 이번 국립공원 승격으로 팔공산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승격 이후에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이용가치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대구 경북의 대표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팔공산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생생매거진 오늘을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보지만 맘껏 취하고 싶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말처럼 날